평양 권력 핵심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실전 배치 총책임자였던 리철진 부국장이 가족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신뢰하던 30대 부국장 7번에 직접 보고 완벽한 충성의 아이콘이었던 그가 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을까요? 딸이 간질 판정을 받은 순간 20년 충성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치료 가능한 병을 불치병으로 만든 체제, 가족을 버린 조국. 리철진은 핵 기밀을 머릿속에 담은 채 압록강을 건넜고 김정은은 살아서든 죽어서든 찾아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권력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향한 그의 2개월 대탈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맞이한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지금 평양 권력 핵심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실전 배치 총책 리철진 부국장이 가족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혁명의 두뇌 김정은이 직접 불렀던 이름입니다. 리철진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체제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탈출하기로요. 30대 부국장 고급 아파트 17층. 김정은 직접 보고 7번. 완벽한 충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쓰러진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간질 판정, 군사대학 퇴학, 정치범 낙인. 치료 가능한 병을 불치병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한 방송이 말했습니다. 20년 충성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바뀌었죠. 살아서든 죽어서든 찾아라. 김정은의 그 한마디가 평양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과연 핵 기밀을 머릿속에 담은 한 아버지는 어떻게 압록강을 건넜을까요? 권력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새벽 3시 평양 순환공항 VIP 터미널이 봉쇄됐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죠. 살아서든 죽어서든 찾아라. 사라진 이는 북한 제2자연과학원 미사일 배치기획국 부국장 리철진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북한 핵무기의 모든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실전 배치 위치, 이동 경로, 발사 코드 체계까지요. 김정은이 직접 서명받는 보고서를 작성하던 사람입니다. 30대의 부국장까지 올랐죠. 당에서는 그를 혁명의 두뇌라 불렀습니다. 그날 밤 보위부 요원 200명이 평양 전역을 뒤졌습니다. 연구소는 물론이고 집까지 수색당했죠. 김정은은 정치국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리철진을 찾지 못하면 담당자들이 대신 총살을 당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죠. 왜 공포였을까요? 리철진이 알고 있는 정보 때문입니다. 핵탄두 20여 기의 정확한 위치, 발사대 23대의 배치 계획.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김정은 본인의 대피 경로와 비상지휘소 위치까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리철진은 평양 중심부 창관거리에 살았습니다. 고급 아파트 17층이었죠. 창문으로는 주체 사상탑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 탑을 보며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20년 넘기요. 제2자연과학원은 북한 핵무기 개발의 심장부입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군 간부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이죠. 리철진은 그곳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처음엔 말단 연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5차 핵실험 이후 실전 배치 계획을 세우는 핵심 인력으로 발탁됐죠. 김정은을 직접 본 건 총 7번입니다. 그는 항상 담배 냄새를 풍겼습니다. 손은 굵고 축축했죠. 악수할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무는 조국의 핵 방패를 완성할 인재요. 그가 리철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리철진은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2022년 가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딸 수연이 쓰러졌습니다. 김일성 군사대학 예과 2학년이었죠. 수업 중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왔고 눈은 뒤집혔습니다. 교관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죠. 평양 제한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간질이었습니다. 의사는 차갑게 말했죠. 정신질환 판정입니다. 군 복무는 불가능하고 당 간부 진출도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로 딸의 미래가 끝났습니다. 북한에서 간질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정신적 결함으로 분류되죠.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전체가 낙인 찍힙니다. 수연은 다음날 바로 군사대학에서 퇴학당했습니다. 이유는 혁명 수행 능력 미달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죠.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의 때 리철진의 발언은 무시당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작성한 보고서에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당 간부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선영은 평소 참석하던 간부 부임 모임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죠. 아들 민호가 다니던 평양외국어대학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정치적 신뢰도 문제로 장학금이 중단됩니다. 보호막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리철진은 여전히 부국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투명인간이었죠. 보위부가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이 도청되고 있었고 집 앞에 낯선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연이 리철진의 방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인가요? 22세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없으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리철진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충성하고 섬긴 이 체제는 가족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아니, 애초에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들은 그저 부품이었습니다. 고장나면 버려지는 부품이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김일성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었죠. 그 초상화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나? 이 체제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어 왔는데 정작 내 딸 하나 지키지 못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보위부 차량이 리철진을 따라왔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도 않았죠. 노골적인 감시였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부소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리 동무, 요즘 정신이 산만해 보이는데 괜찮은가?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리철진은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혁명 과업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에 무언가는 이미 깨져 있었습니다. 충성에 가면 뒤에서 또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 선영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꼭 들어야 할 방송이 있어요. 그녀의 손에는 낡은 휴대용 라디오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건넨 라디오는 중국제 소형 단파 수신기였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남한 방송을 듣는 건 반역죄였죠.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직행입니다. 가족 전체가요. 리철진은 망설였습니다. 부국장이라는 그의 위치, 김정은과의 직접 보고, 라인,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쌓아온 충성심이 방해했죠. 하지만 선영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봐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11시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환풍기를 틀어 소음을 만들었죠. 이어폰을 꽂고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다이얼을 제대로 돌리지 못했죠.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자유조선 방송입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께 진실을 전합니다. 나만 억양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정겹게 들렸죠. 방송은 의료 관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간질은 완치 가능한 질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최신 수술 성공률은 80%에 달합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도 70% 이상의 환자가 정상 생활이 가능하죠. 리철진의 손에서 라디오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완치 정상 생활. 북한에서는 간질을 불치의 정신병으로 가르쳤습니다. 치료 불가능하며 유전되고 전염성까지 있다고 했죠. 모두 거짓이었던 겁니다.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북한에서는 간질 환자를 격리하고 차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비인간적 처사입니다. 간질은 뇌의 정기적 신호 이상일 뿐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누구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철진이 믿었던 체제는 그의 딸을 정신병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치료 가능한 병을 불치병으로 만들어버렸죠. 왜? 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연구소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핵무기 배치 계획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내 딸조차 지킬 수 없는 이 체제를 위해 왜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가? 점심시간에 동료 박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리철진보다 5년 선배였죠. 리철진,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은가?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아니라 의심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피곤할 뿐입니다. 리철진은 거짓 웃음을 지었습니다. 딸 일 때문에 힘들겠지.
하지만 개인의 고통보다 혁명의 위협이 중요하네. 자네도 그건 알지? 그가 리철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경고였죠. 오후 3시 부소장실에 호출됐습니다. 방에는 부소장 외에 낯선 남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파란색 인민복의 색깔만 봐도 알 수 있었죠. 리동무 안케. 부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최근 자네 집에서 수상한 전파 신호가 감지됐네. 혹시 외부와 연락하는 통신 장비를 소지하고 있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라디오를 들킨 건가? 아내가 체포된 건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연구소 업무용 휴대전화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리철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20년간 당 간부로 살며 익힌 기술이었죠. 그래? 그럼 이건 뭔가? 요원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리철진의 집 아파트 창문 사진이었습니다. 빨간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었죠. 지난 3일 밤 11시 27분 자네 집 화장실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왔네. 일반 전등과는 다른 푸른색 빛이었지. 라디오의 다이얼 불빛이었습니다. 리철진은 속으로 욕했습니다. 빌어먹을 중국제 라디오, 다이얼 불빛까지 감시당할 줄이야. 아, 그건 제 연구 자료를 보던 독서등입니다. 요즘 눈이 침침해서 밝은 조명을 사용합니다. 즉석에서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군. 하지만 리동무 명심하게. 자네는 국가 핵심 기밀을 다루는 사람이야. 항상 조심해야 하네. 작은 실수도 반역이 될 수 있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선영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라디오는 즉시 버렸습니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이부는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리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는 못 살아요. 수연은 날마다 시들어가고 있어요. 어제는 자살하고 싶다고 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2세 딸이 죽고 싶다니. 그리고 민호도 힘들어해요.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대요. 아버지가 간질병 딸을 둔 사람이라고요. 교수들도 차별해요. 리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체사상탑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생 저 불빛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이 감옥의 서치라이트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리철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를 떠날 수 있다면. 그녀가 리철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를 떠날 수 있다면? 침묵이 흘렀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선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요. 그 순간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리철진은 북한 핵무기 실전 배치 총책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신뢰하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였습니다. 딸을 살려야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리철진은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충직한 혁명 일꾼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충성 구호를 외쳤죠. 하지만 밤에는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브로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 브로커와 접촉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구소 자재관리 담당인 김석철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무역 업무를 담당했죠.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았습니다. 비싼 중국제 담배를 피우고 수입품 시계를 차고 다녔죠. 어느 날 점심시간 흡연실에서 그와 둘만 있게 됐습니다. 김동무 중국 쪽 인맥이 넓다면서 조심스럽게 떠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역 업무상 연변 쪽 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그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이 있는데. 리철진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석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부국장 동무? 나중에 따로 얘기하지.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연구소 뒤편 창고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김동무, 내 가족을 남쪽으로 보낼 방법이 필요하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국장 동무. 자네도 알지. 내 딸 일. 리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 체제는 내 가족을 버렸어. 나도 이제 이 체제를 버릴 때가 됐네. 김석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국장 동무 제가 아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돈은? 문제 없네. 내게 저축이 있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에 있는 백금 촉매제를 빼돌릴 계획이었죠. 중국에서 높은 값에 팔립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부국장 동무는 너무 높은 위치에 계십니다. 사라지는 순간 평양 전체가 뒤집힐 겁니다. 국경도 봉쇄될 거고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반 주민도 아니고 핵 기밀을 다루는 부국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빠른 루트가 필요한 거야. 국경을 넘은 즉시 중국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해. 그리고 최대한 빨리 제3국으로. 리철진은 이미 계획을 세워뒀었습니다. 김석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부국장 동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혹시 일이 틀어지면요? 당연하지. 자네는 아무 상관없네. 일주일 후 김석철이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담배 한 대 피우시죠. 담배 가방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공중전화로 그 번호에 전화했습니다. 중국 억양의 조선어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김석철의 소개를 받았습니다. 인원수와 출발 희망일을 말씀하세요. 4명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4명은 어렵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위험도가 너무 높습니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1인당 5,000달러 줄 수 있습니다. 리철진이 가진 전 재산과 빼돌린 백금을 합치면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급하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2주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와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주최 사상탑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2주 준비해야 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그날부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옷 몇 벌, 가족사진 몇 장, 그리고 수연의 약뿐이었죠. 민호와 수연에게도 말했습니다. 두 아이는 겁에 질렸지만 동시에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정말 간지를 고칠 수 있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그래, 딸아. 남쪽에서는 완치할 수 있대. 리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주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리철진은 연구소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핵무기 배치 현황, 이동 경로, 발사 코드 체계.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보험이 될 거라 생각했죠. 10월 16일 밤 9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새벽 2시 압록강변 신의주 조선소 뒤편에서 만납시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그들 가족의 마지막 도박이요. 10월 16일 밤 10시. 리철진 가족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창문 커튼을 모두 쳤죠. 혹시 모를 감시 때문이었습니다. TV는 켜두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선전음악이 대화를 가릴 수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리철진은 수연과 민호를 봤습니다. 두 아이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이미 눈치챘을 겁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 이곳을 떠난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그리고 남한으로 갈 거야. 수연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버지, 쟤 때문이죠. 제가 병에 걸려서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니라 딸아. 리철진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너를 버린 이 체제에 있어. 치료 가능한 병을 불치병으로 만들고 너를 정신병자로 낙인 찍은 이 나라가 잘못한 거야.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탈북은 사형 아닙니까? 만약 잡히면 우리 모두. 그래서 잡히면 안 되는 거야. 선영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여기 남아서 평생 차별받으며 살 거니? 내 누나가 날마다 죽고 싶다고 하는 걸 보며 살 거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TV에서는 김정은 장군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얼마나 역겹게 들리던지요. 준비는 됐습니다. 리철진은 배낭 2개를 꺼냈습니다. 최소한의 옷과 식량만 챙겼어. 무겁게 가면 강을 건널 수 없거든. 그리고 이건.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수연, 내 약이야. 한 달치 분량이야. 수연이 약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 만약 제가 도중에 발작하면 어떡해요? 강 건너다가 제가 쓰러지면 다들 위험해져요.
리철진은 이미 그 부분도 계획했습니다. 브로커가 수면제를 준비했어. 강 건너기 전에 내게 먹일 거야. 그럼 2시간 정도 깊이 잘 거야. 우리가 너를 업고 갈 거야. 하지만 아버지의 체력으로.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업고 갈게.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나 생각보다 힘세. 학교에서 레슬링 선수였잖아. 가능해. 가족이 서로를 보며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선영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첨보딸이었죠. 이게 뭡니까? 리철진이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 반지와 수연 돌반지예요. 중국에서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리철진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미안해. 내가 더 잘해야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 미친 나라에서 우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데요. 그녀가 리철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3시간 후면 출발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자. 가져갈 물건 확인. 리철진은 배낭안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옷 4벌씩, 양말, 속옷, 칫솔, 비누. 식량, 옥수수떡 10개, 말린 생선, 물 1일짜리.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리철진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북한 핵무기 정보가 모두 담겨 있어. 이게 우리의 보험이야. 남한 정부에 이걸 주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아버지, 그거 들키면 어떡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들킬 일 없어. 내가 속옷 안쪽에 꿰매놨어. 미리 준비한 작은 주머니를 보여줬습니다. 방수 비닐로 세 겹 싸고 속옷 안쪽에 바느질했어. 절대 발견 안 돼. 수연이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아버지, 저 무서워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수연아. 리철진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가는 거야. 여기 남으면 천천히 죽는 거고 떠나면 살 가능성이 있어. 내 선택은 뭐니? 살고 싶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보통 사람들처럼.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남쪽 가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대학도 다시 갈 수 있고 간질도 고칠 수 있어. 그리고 아무도 너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 자정이 넘었습니다.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리철진은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주최 사상탑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을 평생 보며 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었죠. 여보, 이것 좀 봐요. 선영이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우리 결혼사진, 수연 돌잔치, 민호 입학식. 평범하고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거 가져갈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리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무거워. 그리고 만약 국경에서 검문당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기억으로만 간직하자. 선영은 사진첩을 쓰다듬다가 책장에 도로 꽂았습니다. 그럼 여기 두고 가는 거네요. 우리 20년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거야. 남쪽에서 더 좋은 추억 만들 거야. 새벽 1시 30분. 출발 30분 전입니다. 리철진은 가족을 모아놓고 마지막 지시를 했습니다. 첫째, 절대 큰 소리 내지 마. 둘째, 내 지시를 정확히 따라와. 셋째, 만약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각자 강을 건너 중국 마을로 가. 거기서 조선족을 찾아 도움을 청해. 넷째. 리철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넷째가 뭡니까? 선영이 물었습니다. 넷째, 만약 내가 잡히면 나머지는 계속 가. 나를 기다리지 마.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입을 막았죠. 너무 큰 소리였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옆집에 들렸을까요? 30초가 지나도 아무 일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선영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당신 없이는 못 가요. 우리는 함께 가야 해요. 리철진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우리 네 식구 모두. 드디어 새벽 2시가 됐습니다. 리철진은 배낭을 메고 문 앞에 섰습니다. 가족들도 준비를 마쳤죠. 수연은 이미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30분 후면 잠들 겁니다. 자. 리철진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계단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순찰조야. 선영이 속삭였습니다. 밤에 아파트 순찰 돌잖아요. 5분만 기다리자. 시계를 봤습니다. 5분이 평생처럼 길었습니다. 온 가족이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수연은 벌써 눈이 스르륵 감기고 있었습니다. 약이 작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5분 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비상 계단으로 향했죠. 엘리베이터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17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수연은 리철진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잠든 상태였죠. 무게가 상당했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1층 로비를 조심스럽게 빠져나왔습니다. 경비원이 졸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평양의 밤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꺼져 있었죠. 전기가 부족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그 어둠을 이용해 이동했습니다. 30분을 걸어 시외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브로커가 보낸 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리 동무입니까? 운전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철진은 암호처럼 대답했습니다. 길은 험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운전사가 암호를 완성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낡은 승합차였습니다. 뒷좌석에 수연을 눕히고 나머지는 옆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리철진이 태어나고 자란 도시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아요? 선영이 리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강해야 했죠.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4시간 거리였습니다. 검문소를 3번 통과했습니다. 운전사는 미리 준비한 통행증을 보여줬죠. 어떻게 구한 건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여기서 내리십시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조선소 뒤편으로 가세요. 거기서 브로커가 기다립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리철진이 다시 등에 업었죠. 어둠 속을 걸어 조선소 뒤편으로 갔습니다. 녹슨 배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리 동무? 그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철진이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강을 건너야 합니다. 6시 30분이면 초소 교대 시간이거든요. 그 전에 건너야 합니다. 강변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10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은 검고 깊어 보였습니다. 저 배를 타세요. 브로커가 작은 보트를 가리켰습니다. 노는 쓰지 마세요. 물살에 몸을 맡기세요. 조용히 건너가야 합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수연을 배 가운데 눕히고 나머지는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브로커가 배를 밀었습니다. 배가 강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저 멀리 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강 한가운데 왔을 때 서치라이트가 그들을 스쳤습니다. 모두 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치라이트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일어나 계속 나아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반대편 강둑이 보였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됐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확성기 소리였습니다. 북한 초소에서였죠. 빨리!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미친 듯이 노를 저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총알이 배 옆을 스쳤습니다. 엎드려! 리철진이 소리쳤습니다. 가족들이 배 바닥에 붙었습니다. 더 많은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둑에 가까웠습니다. 배가 강둑에 부딪혔습니다. 뛰어! 리철진은 수연을 업고 뛰어올랐습니다. 선영과 민호도 따라왔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이미 사정거리 밖이었습니다. 100m쯤 달렸을까요? 중국 마을이 보였습니다. 골목 사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숨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아남은 겁니다. 해냈어요. 민호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선영이 리철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나왔어요. 응, 나왔어. 우리 자유야.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수연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딸아, 우리 중국이야. 이제 살았어. 가족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섞였습니다.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죽음의 강을 넘어 희망의 땅으로 온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남한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들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다는 것, 가족이 함께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마을 뒤편 옥수수밭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수연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아빠, 저 지금 꿈꾸는 거예요? 아니야, 딸아. 현실이야. 우리 중국 왔어. 리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었죠. 압록강 건너편 북한 땅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북한이 중국 쪽에 연락할 겁니다. 국경 지역은 위험합니다. 브로커를 따라 마을 뒤편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2시간을 걸었습니다. 수연이 힘들어했지만 악을 썼죠. 괜찮아요, 아빠. 저 걸을 수 있어요. 산 너머 작은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 집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그들을 맞았죠. 어서 들어오소. 밥 먹소. 따뜻한 옥수수죽이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수연이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딸아. 브로커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3일 숨어 계세요. 그동안 신분증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징까지 기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베이징요? 너무 멀지 않습니까? 선영이 물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국경 지역에 많습니다. 멀리 가야 안전합니다. 베이징에서 다시 태국으로 갈 겁니다. 태국이요? 리철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합니다. 직접 남한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제3국을 경유해야 하죠. 그날부터 그들은 그 농가 지하실에 숨어 지냈습니다. 창문도 없는 어두운 공간이었죠.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브로커가 신분증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중국 조선족입니다. 이름은 외우세요. 리성철, 박순자, 리민호, 리수연. 그들의 새 이름이었습니다. 가짜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죠. 내일 새벽 기차를 탑니다. 베이징까지 20시간 걸립니다. 절대 조선말로 얘기하지 마세요. 들키면 끝입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연길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표를 끊고 플랫폼에 섰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죠. 모두 중국인처럼 보였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탑승했습니다. 4인 침대 칸이었죠. 문을 닫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괜찮은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창밖을 봤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북한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시간쯤 지났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차 경찰이 검표를 하러 왔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가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경찰이 유심히 봤습니다. 조선족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리철진이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연구소에서 배운 중국어가 도움이 됐죠. 어디 가십니까? 베이징에 친척 만나러 갑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고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문이 닫히자 모두 긴장이 풀렸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겁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브로커의 동료가 그들을 맞았죠. 이쪽으로 오세요. 베이징 외곽의 작은 여관으로 갔습니다.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2주 기다리세요. 태국 비자를 만들겠습니다. 2주는 길었습니다. 좁은 방에 4식구가 갇혀 지냈죠.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들킬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그 사이 뉴스를 봤습니다. 중국 TV에서였죠. 북한 고위 간부 탈북 사건, 평양 전역 수색 중. 리철진의 얼굴이 나올까 봐 두려웠지만 다행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북한이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약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아빠, 머리가 아파요. 발작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딸아. 태국 가면 병원 갈 수 있어. 딸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발작하면 어떡하지? 다행히 브로커가 약을 구해왔습니다. 중국 약국에서 샀습니다. 이걸로 버티세요. 2주 후 드디어 태국 비자가 나왔습니다. 관광 비자였죠. 내일 베이징 공항에서 방콕행 비행기를 탑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가족 모두 긴장했죠.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좌석이었죠. 이륙하자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아빠, 저기 구름이에요. 수연이 신기해했습니다. 그래, 딸아. 우리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 웃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5시간 후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열대 기후였죠. 브로커의 태국 동료가 데리러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1시간 거리입니다. 내일 아침에 가시죠. 그날 밤 호텔에서 잤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침대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대사관에 간다. 그럼 정말로 끝나는 걸까? 다음날 아침 9시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리철진의 평생 처음 보는 깃발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 신청하러 왔습니다. 리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5분 후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죠. 저는 대사관 영사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작은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영사가 물었습니다. 성함과 신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리철진입니다. 북한 제2자연과학원 미사일 배치기획국 부국장이었습니다. 영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국장이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가져온 정보입니다. 속옷 안쪽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북한 핵무기 배치 정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사는 USB를 받아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리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서울에 연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30분 후 영사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리 선생님, 가족분들,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가족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개월간의 도망이 끝난 겁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대사관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안전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나왔죠. 김치찌개, 불고기, 밥. 북한 음식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훨씬 맛있었죠. 담당 영사 김도연 씨가 매일 찾아왔습니다. 리 부국장님, 서울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귀국 절차를 도와줄 겁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 정도요. 그동안 여기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건강검진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날 대사관 의사가 왔습니다. 가족 모두 검진을 받았죠. 수연 씨, 간질약을 계속 복용하고 계시죠? 네. 하지만 중국에서 산 약이라 잘 듣지 않습니다.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서울 가면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수술이요? 정말 완치할 수 있습니까? 선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서울대병원의 간질수술 성공률은 80%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말에 수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희망을 본 표정이었죠. 김도연 영사가 리철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리 부국장님,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합니다.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안도했습니다. 이 정보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 영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북한이 리 부국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에도 협조를 요청했고 태국 경찰에도 연락했다고 합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기까지 추적했다는 말입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국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날 밤 대사관 밖에서 이상한 차량이 목격됐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승용차였죠. 대사관 경비가 보고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공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비밀리에요. 다음날 새벽 4시 대사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외교관 차량에 탔죠. 창문은 모두 선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리철진은 계속 뒤를 확인했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죠. 김영사님, 저 차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김영사도 뒤를 봤습니다. 맞습니다. 속도를 높이세요. 운전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차가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뒤따르는 차도 빨라졌죠.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 머리 숙여. 리철진은 가족을 보호했습니다. 만약 총을 쏘면 어떡하지? 다행히 공항 입구에 경찰이 있었습니다. 뒤따르던 차가 멈췄습니다. 안전하게 공항에 들어갔습니다. 빨리 체크인하세요. 한국행 비행기는 1시간 후 출발합니다. 김영사가 서둘렀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받았죠.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걸리면 여권 좀 보여주세요. 태국 출국 심사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임시 여행 증명서를 건넸습니다. 심사관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30초가 영원처럼 길었죠. 통과하세요. 심사관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탑승구로 달려갔습니다. 비행기가 곧 출발할 예정이었죠. 마지막으로 탑승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한국 가는구나. 선영이 리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갔죠. 아빠, 정말 한국 가는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진짜야. 5시간 후면 인천공항이야. 수연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구름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희망이 있어, 딸아. 내 새로운 삶이 있어. 5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기내식을 먹고 영화를 봤죠. 처음 보는 한국 영화였습니다. 자막이 이상했습니다. 같은 말인데 표현이 달랐죠. 곧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육지가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죠. 북한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그들의 조국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내렸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장이 높고 밝았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유롭게 걸어다녔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검문소도 없었습니다. 수연이 입을 벌렸습니다. 여기가 천국인가요? 아니야, 딸아. 이게 자유야. 리철진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입국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한국인 전용 라인이었죠. 탈북민이십니까?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심사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후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리철진 씨 가족분들이시죠? 저희는 국정원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별도의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VIP 라운지 같은 곳이었죠. 소파가 있고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환영합니다. 한 요원이 말했습니다. 이름표에는 박상민이라고 적혀 있었죠. 긴 여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선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달 넘게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리철진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오늘은 이곳 공항 인근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는 바로 병원 검진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가능합니까? 리철진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리 부국장님께서 가져오신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호텔은 인천공항 근처에 있었습니다. 5성급 호텔이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곳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TV가 엄청 커요. 그리고 침대가 푹신해요. 수연은 화장실을 보고 놀랐습니다. 욕조가 있어요. 진짜 욕조예요. 리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차선 도로에 자동차들이 쉼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강처럼 흘렀죠. 북한의 어두운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현실이 맞아요?
선영이 옆에 섰습니다. 응, 현실이야. 우리 해냈어.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두려움 없이 추격당할 걱정 없이 잤죠. 다음날 아침 국정원 요원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리 부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모든 정보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국정원 청사로 이동했습니다. 가족은 호텔에 남았죠. 조사실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소파가 있고 차와 과자가 준비되어 있었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북한이 아닙니다. 박상민 요원이 말했습니다. 3일 동안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핵무기 배치 위치, 이동 경로, 발사 코드 체계, 김정은의 비상 대피소, 군부 내부 권력 구조.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이 정보는 매우 귀중합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리 부국장님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조사가 끝난 후 수연이 입원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었죠. 최고의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수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장비가 연결되어 있었죠. 딸아, 괜찮니? 네, 아빠.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대요. 수연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시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MRI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이는 부분이 간질을 일으키는 병소입니다. 수술로 제거 가능합니다. 성공률은 85%입니다. 85%요? 리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높은 확률입니다. 수술 후 약 80% 환자가 발작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리철진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 수술 받을 거지? 네, 아빠. 저 이제 정상인이 되고 싶어요. 수술은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그 사이 가족은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탈북민 정착시설이었죠.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었습니다. 넓은 부지에 깔끔한 건물들이 있었죠. 여기서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담당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방은 4인 가족실이었습니다. TV, 냉장고, 에어컨까지 있었죠. 북한의 부국장 집보다 좋았습니다. 아빠, 여기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있어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식당에 가니 뷔페식이었습니다. 밥, 국, 반찬이 가지수도 넘었죠. 마음껏 드세요. 식당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밥을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아빠, 이게 다 공짜예요? 그래, 딸아. 이 나라는 탈북민을 돕는단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사용법, 교통이용법, 금융제도, 취업준비.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교통카드를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리철진은 50대 부국장이었지만 초등학생처럼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유의 대가라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죠. 첫 외출날 상담사가 그들을 데리고 서울 나들이를 갔습니다. 지하철을 탔죠.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조용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아빠, 사람들이 우리 쳐다보지 않아요.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그래, 여기선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 웃었습니다.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넘쳐났죠. 가게마다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치킨이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TV에서 봤어요. 진짜 맛있대요. 치킨집에 들어갔습니다. 황금색 치킨이 나왔죠. 가족이 함께 먹었습니다.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아빠, 이게 자유의 맛이에요? 그래, 딸아. 이게 자유야. 일주일 후 수연의 수술 날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죠. 5시간이 걸렸습니다. 평생 가장 긴 5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병소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리철진은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복실에서 수연을 봤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웃고 있었죠.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응, 딸아.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3개월 후 하나원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가족은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배정받았죠.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우리 집이야. 대답했습니다. 발코니에 서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어도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죠. 여보, 우리 정말 여기까지 왔네요. 선영이 옆에 섰습니다. 응, 우리 해냈어. 아이들도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수연은 대학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간질은 완치됐죠. 민호는 통역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모두 잘했으니까요. 리철진은 카이스트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핵 기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연구였죠.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살리는 기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한강에 갔습니다. 강변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기억하니? 우리가 압록강을 건널 때. 네, 아빠. 무서웠지만 살고 싶었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압록강은 죽음의 강이었어. 하지만 한강은 달라. 여기는 희망의 강이야.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웃고 살아가는 강이지.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죠. 아빠,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야. 북한의 진실을.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그게 우리가 여기 온 이유야. 그날 밤 리철진은 첫 번째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진실, 김정은 정권의 실상, 그리고 자유를 찾아 떠난 한 가족의 이야기를요. 이것이 그의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만드는 것이었죠. 입국 1년 후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통일외교안보위원회 청문회였죠.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북한 핵무기의 실전 배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북한을 떠날 당시 기준으로 20여 기의 핵탄두가 실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 23대에 분산 배치되어 있었죠. 발사 코드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3단계 인증 시스템입니다. 김정은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발사 가능합니다. 하지만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김정은이 제정신이 아니라면 언제든 발사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언은 녹화되어 전 세계로 송출됐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리 박사님,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핵무기는 김정은 정권의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체제가 무너지는 건 외부 압력이 아니라 내부 각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얼굴이 나왔습니다. 북한 핵 총책 출신 탈북민 국회 증언. 과거가 공개된 겁니다. 집에 돌아오니 선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았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북한이 우리를 찾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국정원이 보호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다음날 카이스트 연구실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죠. 리 박사님, 어제 청문회 잘 봤습니다. 멋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연구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핵 기술을 의료용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사선 치료 기술이었죠. 암을 치료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리 박사님,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동료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평생 죽이는 기술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살리는 기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민호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편입한 후였죠. 아들아, 공부 힘들지 않니? 아니요, 아빠. 재미있어요. 프로그래밍 배우는 게 이렇게 신기할 줄 몰랐어요. 간질 발작은 어때? 수술 후 한 번도 없었어요. 완전히 나았어요. 수연이 웃었습니다. 민호는 통역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유엔에서 인턴십 인터뷰가 있어요. 유엔이라니 대단한데.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부서예요. 저도 아빠처럼 진실을 알리고 싶어요.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였습니다. 몇 달 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발표 요청이 왔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회의였죠.
리 박사님께서 증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유엔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제네바로 갔습니다. 생전 처음 유럽이었죠. 유엔 본부는 웅장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니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단에 섰습니다. 저는 리철진입니다. 북한 핵무기 개발에 20년간 종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실상입니다.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이 간질 판정을 받고 버려진 이야기, 동료가 총살당한 이야기, 그리고 자유를 찾아 탈출한 이야기를요. 북한 정권은 핵무기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자국민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붕괴했고 교육은 세뇌수단일 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 하나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권력도 돈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김정은의 뜻에 따라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이야기를 경청했죠. 저는 핵무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건 그 무기를 가진 정권입니다. 그들은 자국민조차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정권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 이게 진짜 위협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유럽연합 대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의무입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밤의 어둠과는 달랐죠. 아버지, 북한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 그들의 이름으로 저는 증언을 계속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가족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빠, 뉴스에서 봤어요. 멋있었어요. 수연이 뛰어왔습니다. 유엔에서 아빠가 한 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자랑스러워요. 선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죠. 하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아빠,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계속 연구하고 계속 증언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 북한도 자유로워지는 날을 보고 싶구나. 그날이 올까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반드시 올 거야. 역사는 자유의 편이니까. 조금 오래 걸릴 뿐이지. 그날 밤 연구 노트에 썼습니다. 핵무기는 사람을 죽인다. 하지만 진실과 자유는 사람을 살린다. 나는 후자를 선택한다. 이것이 북한 핵 총책에서 자유의 증언자가 된 리철진의 이야기입니다. 압록강에서 한강까지, 죽음에서 생명까지, 억압에서 자유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남은 2,500만 명을 위해, 자유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리철진은 계속 싸울 것입니다. 입국 3년 후 한강 고수부지를 걷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가족과 산책했습니다. 선영이 옆에서 걸었습니다. 여보, 3년 전 이맘때 생각나? 응, 압록강 건너던 날이지. 그때는 살 수 있을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우리 이렇게 평화롭게 걷고 있잖아요. 수영과 민호가 앞서 걸어갔습니다. 둘 다 대학생이 됐죠. 평범한 한국 청년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카페에서 아이스크림 먹어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웃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자유의 맛이었죠. 리 박사님?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탈북민입니다. 2년 전에 왔어요. 박사님 증언 보고 용기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잘 정착하고 계시죠? 네,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행복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이요. 그가 떠난 후 한강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압록강의 거친 물살과는 달랐죠.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선영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연구실에서였죠. 리 박사님, 새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봅시다. 전화를 끊고 가족을 봤습니다. 아빠 논문이 실렸대요? 아빠 대단해. 민호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된 것 같아요. 수연이 웃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전히 북한 사람이기도 해.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 둘 다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빠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유가 중요했죠.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TV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북한 또 미사일 발사. 화면에 김정은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상사였죠. 지금은 한낱 독재자일 뿐이었습니다. 저 사람 밑에서 일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선영이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음 채널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죠. 정치 선전도 없고 김일성 찬양도 없었습니다. 그냥 즐겁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이야. 말했습니다. 웃을 자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야. 밤이 깊었습니다. 발코니에 나가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이었죠. 휴대폰으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탈북 3주년. 오늘도 우리 가족은 자유롭게 살았다. 딸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아들은 꿈을 키우고 아내는 웃었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연구를 했다. 이게 자유다. 이게 인간다운 삶이다. 북한에 남은 모든 이들에게도 이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메모를 저장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족이 모두 잠들어 있었죠. 평화로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새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핵기술의 평화적 전환 파괴에서 치유로. 이것이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죽음의 기술을 생명의 기술로 바꾸는 것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압록강에서 한강까지 리철진 가족은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 여정은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여정이요. 북한에 남은 2,500만 명. 그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릴 날이 올 것입니다. 리철진이 증언하고 연구하고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조국은 국민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리철진과 그의 가족을 살려준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핵 총책이었던 한 사람이 가져온 정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했고 그가 시작한 평화적 핵 기술 연구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 죽이는 무기를 만들던 손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리는 기술을 만듭니다. 억압받던 가족이 이제 자유롭게 꿈을 키웁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탈북민들에게 제공하는 진짜 가치입니다. 리철진의 증언은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그의 연구는 인류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증명합니다. 압록강에서 한강까지의 여정, 그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향하는 인류 보편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여정의 끝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